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무대에서 내려가셔야 해요. 경로당 큰 잔치에서 한창 신나게 춤을 추던 저에게 심사위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장난인가 싶은 마음에 발재간까지 더한 춤을 계속 추고 있자 그가 다시 한번 외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 경찰 오잖아요. 빨리요, 빨리.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린 저는 마이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무대 뒤로 도망쳤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로당 연예인이 아닌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누명 쓴 할머니가 됐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된 청솔마을 사는 이명자라고 합니다. 노래 부르는 걸 워낙 좋아해서 동네 사람들은 저를 두고 트로트 댄스 할머니라고 부르죠. 할 줄 아는 건 노래랑 춤밖에 없지만 그래도 평생 남한테 쓴소리 한 번 안 하고 착하게 살아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아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려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귓속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목청껏 외치며 저의 누명을 벗고 싶었던 그때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은 바로 경로당 장기자랑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직접 만든 반짝이 조끼를 곱게 차려입고 무대 위에 섰어요. 검은색 천에 은색 스팽글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꿰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작품이었죠. 조명을 받을 때마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게 여간 멋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제 이름을 외치며 힘껏 박수를 쳐주셨어요. 명자 할머니, 오늘 의상 기가 막히네. 이번에는 또 어떤 춤을 보여줄 거야? 기대되는구만. 저는 마이크를 꽉 잡고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요즘 제일 유행하는 신나는 트로트로 준비했는데요. 박수 소리가 작으면 춤 안 출 거예요. 제 말 한마디에 객석에서 와하 웃음이 터져 나왔고 신나는 트로트 반주가 경로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어깨를 들썩이며 현란한 발재간을 선보이기 시작했죠. 오른발을 앞으로 쭉 뻗고 왼손은 하늘을 찌르듯이 들어 올렸다가 빙그르르 돌며 손목을 멋지게 꺾는 것,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 연습한 동작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좋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뼉을 쳐주셨습니다. 저는 한껏 신이 나서 무대 이곳저곳을 누비며 춤을 이어갔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거든요. 노래가 한창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박주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향해 다가오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박주임은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와 바짝 붙어섰습니다. 저는 춤을 멈추지 않은 채 무슨 일이냐는 듯 쳐다봤어요. 그때 박주임이 제 귀에 입을 대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저는 추던 춤을 멈추고 박주임을 돌아봤습니다. 아니, 박주임, 그게 무슨 소리야? 박주임이 제 팔을 단단히 붙잡으며 거의 울먹이듯 말했어요. 기부금 통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윤 이장이 할머니 조끼 주머니에 그 돈을 몰래 숨겨놨나 봐요. 경찰이 벌써 출발했대요.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가 하마터면 바닥으로 미끄러질 뻔했죠.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박주임이 제 말을 자르며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시간 없어요. 윤 이장이 할머니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작정했어요. 어서 도망치세요.
저는 본능적으로 떨리는 손을 조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에 두툼하고 빳빳한 종이 뭉치가 만져졌어요. 굳이 꺼내서 확인하지 않아도 그게 돈다발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박주임의 등 너머로 윤 이장의 신복인 최 씨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든 채 저를 향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틀림없이 이 상황을 전부 찍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정확한 내막은 몰라도 제가 아주 지독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그대로 무대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스피커에서 삐익 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터져나왔죠. 무대 아래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란을 뒤로하고 무대 뒤편으로 죽을 힘을 다해 내달렸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어젖히자 차가운 가을밤 공기가 뺨을 때렸어요.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명자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한 땀 한 땀 만든 반짝 이조끼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처량하게 빛났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시장까지는 보통 걸음으로 1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저는 단숨에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죽을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죠. 시장 끄트머리, 낡은 가게들 사이의 좁은 골목에 다다라서야 겨우 멈춰 섰습니다. 벽에 몸을 숨긴 채 무릎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멀리 경로당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기부금 통이 없어졌다더라. 세상에 누가 그런 못된 짓을. 그거 비자금이라던데? 횡령이래, 횡령. 사람들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지만 소리는 끊이지 않았죠. 며칠 전 윤 이장이 경로당 한가운데 커다란 투명 기부금통을 놓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윤 이장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었죠. 여러분, 올 연말에는 우리 힘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와봅시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윤 이장은 10,000원짜리 몇 장을 보란듯이 통에 넣고는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그의 가식적인 미소가 이제야 또렷하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골목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조끼 주머니 속 돈다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제가 넣은 적 없는 돈이 제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상황. 누가 봐도 제가 범인이라고 손가락질할 게 뻔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일은 평생 남의 물건에 손 한 번 대본 적 없이 살아왔는데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윤 이장은 왜 저한테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소리에 제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조끼 주머니에서 꺼낸 두툼한 돈다발은 침대 옆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어뒀어요. 하지만 마치 그 돈이 제 심장을 짓누르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물론 모자를 눈썹까지 푹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린 채였죠. 심장이 콩닥거려서 혹시라도 누가 저를 알아볼까봐 걸음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슈퍼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하필이면 윤희장의 측근인 최 씨 할아버지와 입이 가벼운 김 씨 할머니가 계산대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보란 듯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명자 아니야? 맞네, 맞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얼굴은 왜 저렇게 꽁꽁 싸매고 다닌대? 저는 애써 못 들은 척하며 우유가 있는 진열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덜덜 떨리는 손으로는 우유팩 하나 제대로 집어들 수가 없었어요. 김씨 할머니가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람은 진짜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라니까. 춤출 때는 아주 천사표더니만. 최 씨 할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춤바람이 나니 돈이 궁했겠지. 쯧쯧. 제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결국 우유팩을 내려놓고 슈퍼를 뛰쳐나왔어요. 등 뒤에서 두 사람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제 등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지만 늘 정겹게 인사를 나누던 박씨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획 돌려버렸고 길 건너편에서 오던 강씨 할아버지는 아예 길을 건너 저를 피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 세상이 저에게 등을 돌린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 매일같이 만나 화투를 치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먼저 30년 지기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순이야, 나 명자인데 오늘 경로당 안 가니?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명자야, 나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럼 내일은 시간 어때?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순이가 황급히 제 말을 잘랐습니다. 미안하다. 나 요즘 몸이 영 안 좋아서 당분간은 못 나갈 것 같아. 다음에 내가 먼저 연락할게. 뚝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검은 화면이 된 휴대폰만 내려다봤죠. 곧이어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어졌고 다시 걸었지만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금순이에게 전화했지만 금순이는 전화가 2번 울리자마자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들마저 하루아침에 저를 외면한 겁니다. 저녁이 되자 끼니는 때워야 할 것 같아 밥을 차렸지만 목구멍에 모래알이 가득 찬 같아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었죠. 그저 방에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천장만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러움과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죄인 취급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닦아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큰맘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 사는 제 아들은 전화할 때마다 살갑게 저를 반겨주곤 했어요. 이번에도 아들만큼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엄마야. 엄마, 이 아침에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아들도 이미 모든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요. 아들, 사실은 엄마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기부금 통 말이다.
엄마, 그거 정말이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들이 다짜고짜 제 말을 끊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닌 거 너도 잘 알잖니. 누가 엄마한테 누명을. 엄마, 지금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한단 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엄마 때문에. 엄마, 제발 좀 조용히 좀 지내요. 내 체면도 있잖아요. 엄마는 정말 너무 억울해. 네가 엄마 좀 믿어줘야. 아들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알았어요. 엄마가 알아서 조용히 해결해요. 더 이상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나 지금 바빠서 먼저 끊을게요.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아들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고생하며 살았는데 제게 돌아온 것은 이렇게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집안에 고립된 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보여도 기겁하며 커튼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무대 위에서 제게 도망치라고 귓속말을 해준 박주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박주임이라면 진실을 알고 있을 테니 제 결백을 증명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 행정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박주임이 저를 보더니 의자에서 튀어오를 듯이 놀랐어요. 박주임은 재빨리 주변을 살피며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주임님, 저 너무 억울해요. 그날 주임님이 저한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박주임이 질색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할머니께 아무 말씀도 드린 적 없습니다. 아니에요. 주임님이 제 귀에 대고 어서 도망치라고. 박주임이 제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박주임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주임은 책상 서랍에서 가족사진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처자식이 딸린 가장입니다. 먹고 살아야죠. 제발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 이장이 박주임의 약점을 잡고 협박한 것이 틀림없었죠. 할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부탁입니다. 박주임은 거의 빌다시피 저를 행정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힘없이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서 윤 이장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 이장은 저를 발견하고는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이구, 이거 명자 씨 아니십니까? 무슨 일로 경로당까지 다 오시고. 저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윤 이장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이장님, 제가 대체 이장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윤 이장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명자 씨,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부금 일은 경찰이 알아서 잘 조사해 주겠죠.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이장님이 제게 누명을 씌운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 이장은 가엾다는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자 씨, 증거가 다 있는데 자꾸 왜 그러실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내가 선처를 부탁해 줄 수도 있는데. 증거요? 제 조끼에 몰래 돈을 쑤셔 넣은 게 바로 당신이 꾸민 짓이라는 증거는 없겠죠.
그 순간 윤 이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명자 씨,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근거도 없이 사람 명예를 훼손하면 큰일 나요. 윤 이장은 차가운 말을 남기고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윤 이장이 경로당 회원 전체 소집을 걸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가야만 했습니다. 경로당 대강당에는 이미 어르신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모두가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에 저는 맨 뒷자리에 유령처럼 조용히 앉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윤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불미스러운 기부금 사건 때문입니다. 강당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경로당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자 씨를 믿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심을 되찾아 자수한다면 제가 경찰에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고 저는 이때다 싶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부금에 손 댄 적이 없어요. 저 사람 말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윤 이장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자 씨, 안타깝군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왜 끝까지 버티실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강당을 뛰쳐나와서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분이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같은 마을에 사는 제 소중한 친구였죠. 농협 지점장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정분이는 누구보다 숫자에 밝고 일 처리가 꼼꼼했습니다. 그래, 정분이라면 저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정분이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분이의 번호를 누른 후 제발 받아라, 제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죠. 3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정분아, 나 명자야. 어머, 명자.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친구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죠. 명자야, 괜찮아?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정분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정분아, 혹시 나 좀 만나줄 수 있니? 아주 급한 일이라서 그래. 당연하지. 어디서 볼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면 좋겠어. 경로당은 안 돼. 정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시내에 있는 찻집에서 보자. 네가 좋아하던 조용한 데 있잖아. 정말 고마워, 정분아. 다음 날 오후 저는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글라스까지 꼈죠.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것만 같아 내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찻집에 도착하니 정분이가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죠. 저는 서둘러 정분이가 앉은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에, 명자야, 얼굴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정분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제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분아.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정분이는 말없이 냅킨을 건네주며 제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죠.
그래, 울어. 실컷 울고 나서 천천히 말해봐. 저는 기부금통이 사라진 그날 밤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주임의 다급했던 귓속말과 제 조끼 주머니에서 나온 돈다발, 그리고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윤희장의 파렴치한 음모. 싸늘하게 저를 외면하던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 심지어 제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정분이는 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이야기를 다 마치자 정분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서울 아들네 다녀온 사이에 아주 큰일이 났었네. 70평생 남의 돈 1,000원 한 장 탐낸 적 없는 네가 그럴 리가 없지. 정분아, 나 정말 아니야.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어. 알아, 나는 너 믿어. 우리가 어떤 친구 사이인데 내가 너를 모를까봐? 정분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온 세상이 제게 등을 돌렸을 때 저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정분이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치며 말했죠. 명자야, 울기만 하면 안 돼.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씩 정리해야지. 내가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돈이 움직인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거야. 흔적?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정분이가 펜으로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기부금통이 사라진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윤희장의 회계장부야. 회계장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 원래 경로당 회계는 모든 회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게 원칙이야. 만약 윤희장이 장부를 조작했다면 반드시 어설픈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정분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꺼져가던 희망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죠. 정분아,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서로 의지하라고 있는 거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찻집 밖에서 요란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 깨끗한 정치를 실현할 젊은 일꾼, 기호 2번 윤상철 후보를 꼭 뽑아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커다란 선거 유세 차량이 저희 앞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차량 옆면에는 깨끗한 정치, 투명한 행정, 윤상철이라는 문구와 함께 웬 남자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얼굴이 무척 낯이 익었습니다. 저는 정분이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정분아, 저 사람 혹시? 응, 윤희장 아들이야. 정분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시의원 선거에 나왔더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분아, 그럼 설마 윤희장이 기부금을 훔친 게 아들 선거 자금 때문일까? 정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지. 선거라는 게 원래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럼 윤희장이 그 돈을 아들한테 주고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려고 한 거란 말이야?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정말 비겁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구나. 명자야, 진정해. 지금 우리가 화만 내고 있으면 저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우리는 증거를 찾아야 해. 증거를 어떻게 찾아? 경로당 회계장부 윤희장이 기부금통을 설치한 날부터 사라진 날까지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야 해. 하지만 윤희장이 그걸 순순히 보여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야지. 정분이의 눈빛이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직접 찾다니? 설마. 경로당 대청소 날이 언제야? 다음 주 토요일. 그럼 그날 우리가 청소하는 척하면서 윤 이장 사무실에 잠입하는 거야. 정분아, 그건 너무 위험해.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해? 정분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이대로 평생 도둑 누명을 쓰고 살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윤 이장은 아들 등이 없고 떵떵거리며 살 거고 너는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야 해. 억울하지도 않아? 정분이의 말이 전부 맞았죠. 저는 꽉 깨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보자. 그래. 우리 명자는 원래 이렇게 용감했잖아. 며칠 동안 저와 정분이는 매일같이 만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분이는 경로당 평면도까지 그려와 작전을 짰죠. 이장 사무실은 복도 제일 끝에 있어. 청소가 시작되면 너는 복도에서 망을 보고 내가 사무실로 들어갈게. 아니야, 정분아. 내가 들어갈게. 너는 밖에서. 안 돼. 장부를 봐도 뭐가 조작됐는지 알려면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해. 은행에서 30년 굴은 내가 어보다 빨라. 결국 저는 정분이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결전의 날인 대청소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잘 정도로 긴장이 됐죠.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제 누명을 벗을 방법은 영영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청소 당일 아침 저와 정분이는 일찌감치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윤 이장이 강당에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경로당을 반짝반짝 빛나게 청소해 봅시다. 저는 복도 청소를, 정분이는 창문 닫기를 배정받았습니다. 청소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윤 이장이 사무실에서 나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밖으로 나갔죠. 지금 나갈게. 한 30분이면 도착해. 윤 이장이 경로당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저는 재빨리 정분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사무실 쪽으로 향했죠. 저는 빗자루를 든 채 복도 끝에서 망을 봤습니다. 제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그리고 10분. 제가 초조하게 시계만 보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윤 이장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온 겁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정분이를 향한 신호로 일부러 큰 소리로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윤 이장이 복도로 걸어 들어오며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태어난 척 빗자루질을 했죠. 어이구, 명자씨, 아주 열심히 청소하시네. 윤 이장이 비꼬는 투로 말했지만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그럼요, 경로당 회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해야죠. 윤 이장은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윤 이장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분아, 제발 들키면 안 돼. 그 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윤 이장이 통화를 하며 복도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죠.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자니가 보내준 그 상자 덕분에 급한 불은 껐으니까. 저는 벽에 몸을 붙인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자라니 무슨 상자일까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큰 행사만 잘 치르면 돼. 그러면 우리 상철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야. 하하. 윤 이장의 비열한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그 더러운 돈이 아들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틀림없었죠. 그래, 알았어. 이따가 보자고. 통화를 마친 윤 의장이 서류 뭉치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이구, 명자씨, 아직도 청소 중이시네. 경로당 바닥이 반짝반짝해지겠구만. 윤 의장이 저를 지나쳐 경로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윤 의장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장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정분아, 괜찮아? 커다란 캐비닛 뒤 비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던 정분이가 땀으로 젖은 얼굴을 하고 새하얗게 질려 기어 나왔습니다. 명자야,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윤 의장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괜찮아? 어디 다치거나 하진 않았어? 정분이가 고개를 저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난 괜찮아. 그런데 명자야, 내가 엄청난 걸 봤어. 엄청난 거? 그게 뭔데? 정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장부 내가 봤어. 저는 서둘러 책상으로 다가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여기 봐. 이 하얀 자국 보이지? 수정액으로 숫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쓴 흔적이야. 정분이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정말로 누가 봐도 어설프게 덧칠한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기부금통 관련 회계 기록이야. 원래 모인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적어놓고 그 차액을 통째로 빼돌린 거지. 정분이가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야. 경로당 운영비도 전부 조작했어. 물건을 산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그 돈까지 전부 빼돌린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 당장 이걸 사진으로 찍어두자, 정분아. 정분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죠. 명자야, 누가 와. 저와 정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회계장부는 미처 챙기지 못한 채였죠. 복도에는 박주임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주임은 사무실에서 나오는 저희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할머니들, 두 분이서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주임님, 저희 청소하다가 걸레 빨물 좀 새로 받아오려고요. 박주임은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저희를 쳐다봤지만 다행히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와 정분이는 서둘러 청소도구를 챙겨 사람들이 있는 대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부 원본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 뼈아팠지만 윤 의장의 범행 수법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것만으로도 아주 큰 수확이었죠. 청소가 모두 마무리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누가 몰래 집에 들어왔나 싶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그때 익숙하고도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실 소파에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대학생 손자 성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준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학교에 있어야 할 애가.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성준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제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는 성준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죠.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준아, 할머니가.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게 전부 말씀해 보세요. 성준이가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아니야, 아무것도. 할미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 마세요. 아빠가 다 이야기했어요. 경로당 기부금 통 사건이요.
성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성준아, 너도 할머니를 의심하는 거니? 당연히 아니죠. 할머니가 어떤 분인데 제가 그걸 믿겠어요. 할머니는 절대로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니에요. 성준이가 제 손을 힘주어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성준아, 내 손주. 할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저는 제 똑똑하고 듬직한 손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화려했던 장기자랑 무대에서 도망쳐야 했던 그날 밤의 일부터 오늘 정분이와 함께 윤 이장의 비리를 밝히려다 실패한 일까지 전부 말이죠. 성준이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성준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죠. 그 윤 이장이라는 사람 정말 용서할 수가 없네요. 성준아, 이제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도 모르겠다. 성준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와서 장부를 훔치거나 증인을 찾는 구식 방법으로는 안 돼요. 증거는 이미 저쪽에서 다 없앴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런지 박주임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더라. 할머니, 우리에게는 디지털 증거가 필요해요. 디지털 증거?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말에 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성준이가 자신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할머니, 경로당에 CCTV 설치되어 있죠? 응, 작년에 새로 달았지. 그럼 거기에 모든 증거가 남아있을 거예요. 윤 이장이 기부금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됐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준아, 그걸 윤 이장이 관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니? 할머니, 제가 컴퓨터 공학과인 거 잊으셨어요? 이런 시골에 있는 CCTV 시스템은 보안이 허술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번 뚫어볼게요. 성준이의 눈이 자신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이 상황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성준아, 그게 정말로 가능하겠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할머니.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걱정스러운 얼굴의 정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명자야, 괜찮니? 오늘 너무 긴장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서 와봤어. 정분아, 잘 왔다. 어서 들어와. 우리 손자가 와 있단다. 정분이가 거실로 들어서자 성준이가 벌떡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친구분이시죠? 저는 성준이라고 해요. 어머, 성준이구나. 어릴 때 보고 못 봤는데 이렇게 훤칠하게 자랐네. 저는 정분이에게 방금 전 성준이와 나눈 이야기를 전부 설명했습니다. 정분이의 눈이 동그래졌죠. 성준아, 네가 정말로 경로당 CCTV 영상을 볼 수 있단 말이니? 네,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혹시 경로당 CCTV 시스템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럼 작년에 설치할 때 내가 봤지.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방식이더라고. 그렇다면 가능성이 충분해요. 제가 지금 바로 접속해 볼게요. 성준이가 노트북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정분이는 성준이의 등 뒤에서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죠. 알 수 없는 글자들이 화면에 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성준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성공했어요. 들어왔어요. 저와 정분이는 비명 같은 탄성을 지르며 노트북 화면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경로당 내부를 비추는 여러 개의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실시간 영상이고요.
여기 보시면 날짜별로 녹화된 파일이 전부 저장되어 있어요. 정분이가 수첩을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성준아, 기부금 통이 사라진 날이 10월 5일이야. 그날 밤 영상을 찾아봐 줄 수 있겠니? 네, 잠시만요. 그날 밤부터 저희 집은 작은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성준이는 전문가처럼 영상을 분석했고 정분이는 수첩에 시간대별로 중요한 내용을 기록했죠. 저는 두 사람에게 커피와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밤 11시, 12시, 어느덧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죠. 모두가 지쳐갈 무렵 성준이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기 보세요. 성준이가 가리키는 화면에는 어두운 경로당에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곧장 기부금통으로 다가가 안에서 돈을 꺼내 가방에 담기 시작했죠. 저게 윤 이장일 거야. 하지만 야간 카메라의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성준이가 아쉬움에 입맛을 다셨죠. 할머니, 얼굴이 안 보여서 이걸 증거로 쓰기는 어렵겠어요. 그때 정분이가 수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성준아, 혹시 다른 카메라는 없니? 예를 들면 주차장 카메라 같은 거 말이야. 아, 좋은 생각이에요. 성준이가 다시 파일을 검색했고 곧 주차장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화질이 아주 선명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 정분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잠깐, 거기 멈춰봐. 성준이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대낮의 주차장을 배경으로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윤 이장과 박주임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 이장은 박주임에게 두툼한 흰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박주임은 겁에 질린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윤 이장이 어깨를 잡고 무언가 말하자 결국 봉투를 받아들었죠. 성준아, 저건? 할머니, 저건 명백한 뇌물이에요. 윤 이장이 박주임 아저씨를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하는 장면이라고요. 이게 정말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할머니. 박주임 할아버지가 왜 할머니를 모른 척했는지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성준이가 흥분해서 말하며 영상을 USB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손자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성준아,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정분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이제 우리가 반격할 시간이야. 그날 밤 저희 세 사람은 동이 틀 때까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자야, 다음 주에 경로당 가을 축제가 열리는 거 알지? 응, 알지. 해마다 크게 열리잖아. 그날이 기회야.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이는 날이니까. 정분이의 말에 성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그날 장기자랑 무대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트는 거예요. 내가 무대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라 저는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빛나는 곳은 무대 위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할머니의 결백을 그리고 저들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손자의 말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알았다. 한번 해보자꾸나. 정분이가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명자야, 걱정 마. 우리 둘이 함께 할게.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저는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내 친구와 내 손주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결전의 날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굳은 결심을 한 채 경로당 사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안으로 들어서자 저를 발견한 담당 직원의 얼굴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가 주민 노래자랑 참가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명자 할머니, 이번에 정말로 참가하시려는 거예요? 접수를 받는 분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동정심과 함께 어쩌자고 이런 곳에 나타났나 하는 난처함이 섞여 있었죠. 저는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참가할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꼭 맨 마지막으로 배정해 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서요? 거긴 보통 전년도 우승자나 실력자들이 하는 자리인데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할머니 처지에 무슨 노래 자랑이냐고 말하는 듯한 그의 표정을 보며 저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제가 이번에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무대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 꼭 마지막이어야만 해요. 아주 중요한 무대라서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정분이와 성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신청하고 오는 길이야. 맨 마지막 순서로. 잘했어. 명자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정분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제 마음도 다시 한번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는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정분이는 돋보기 안경까지 쓰고 앉아 윤희장의 회계장부 사본과 씨름하며 밤을 새웠죠. 그녀는 마침내 윤희장이 저지른 비리의 총정리본이라며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 봐, 명자야. 간식비로 5만 원을 썼다고 적어놓고 실제 영수증은 2만 원짜리야. 나머지 3만 원은 어디로 갔겠어? 이런 식으로 지난 1년간 경로당 운영비를 부풀려서 자그마치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거야. 정분이의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성준이는 그 자료를 넘겨받아 누가 봐도 알기 쉽게 큼직한 그래프와 표로 된 발표 자료를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 축제 당일 영상 담당자가 화장실 가기 위해 자리 비우는 때를 놓치지 않을게요. 제가 그때 이 USB를 몰래 꽂아둘 거예요. 3분이면 충분해요. 성준아, 그러다 들키기라도 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만 믿으세요. 듬직한 손주의 말에 저는 불안한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분이는 발표 원고를 쓰고 고치기를 수십 번 반복했고 성준이는 영상의 순서와 타이밍을 1초 단위로 편집했으며 저는 무대 위에서 입을 의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누명을 상징하던 은색 스팽글이 아닌 진실과 승리를 상징하는 눈부신 황금색 스팽글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박았죠. 드디어 축제 당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로당 앞마당에는 커다란 무대가 설치되었고 신나는 음악 소리와 함께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새로 만든 황금색 반짝이 조끼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로당으로 향하는 길, 저를 알아본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본 것처럼 길을 피하기도 했고 노골적으로 제 등 뒤에 대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죠. 축제가 시작되고 온갖 위선적인 미소를 얼굴에 걸친 윤희장이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오늘처럼 좋은 날, 이렇게 성대한 가을 축제를 열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 윤춘배는 우리 청솔 경로당을 한 점 부끄럼 없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해 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굳게 약속드립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무대 뒤 어두운 대기실에서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분노를 삼켰죠.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사회자가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명자 할머니.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객석의 모든 시선이 제게 꽂혔고 여기저기서 조롱 섞인 웃음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윤 의장은 저를 벌레 보듯 노려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신나는 트로트 전주가 울려 퍼지고 저는 제 온몸에 분노와 설움, 그리고 희망을 담아 리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음악이 찍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때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주차장에서 윤 의장이 박주임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영상이었죠. 어머, 저게 뭐야? 윤 의장이랑 박주임 아니야? 저거 돈 봉투 같은데?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하자 윤 의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당장 안 꺼. 누가 이따위 짓을 한 거야. 이거 방송사고 아냐? 당장 끄라고. 윤 의장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무대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정분이가 반대편에서 나타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경로당 회원 김정분입니다. 이것은 음향사고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끔찍한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분이의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에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지난 10월 5일 경로당의 기부금 통이 사라졌고 제 친구 이명자 씨가 범인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바로 저 사람 윤 의장입니다. 정분이가 스크린을 가리키자 이번에는 윤 의장이 어둠 속에서 기부금 통의 돈을 훔치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진짜였네. 이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경로당 돈을 훔칠 수가 있어.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정분이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윤 의장은 경로당 회계 장부를 조작해 운영비 500만 원 이상을 횡령했고 그 더러운 돈은 바로 아들 윤상철의 선거 비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성준이가 만든 회계 자료가 떴고 이어서 윤 의장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내용이 경로당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상자 덕분에 급한 불은 껐어. 이제 큰 행사만 잘 치르면 돼. 객석에서 야유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도둑놈아, 당장 내려와. 동네 사람들 피 같은 돈으로 아들 선거를 치러? 궁지에 몰린 윤 의장이 발악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것들이 조작한 거라고. 바로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박주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아닙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윤 의장이 돈을 건네준 게 맞습니다. 제 아픈 아이를 들먹이며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주임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명자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진 그 순간 한 청년이 카메라를 들고 윤 의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준이가 미리 연락해둔 신문사 기자였죠. 이장님, 횡령 혐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윤 의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려 했지만 성난 주민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경찰관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윤 의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윤춘배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이것들아, 내가 누군 줄 알기나 해. 윤 의장이 발악을 하는 사이 철컥 하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의장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통쾌한 박수를 쳤죠. 모든 시선이 다시 무대 중앙의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놀라움, 그리고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도둑 취급했던 최 씨 할아버지와 김 씨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자 할머니,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다. 부디 용서해 주시오. 저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정분이가 제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고 성준이도 무대로 올라와 다른 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무대 중앙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그날의 어떤 함성보다도 더 크고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발 뻗고 맘 편히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 의장이 경찰에 연행되던 그 통쾌한 순간 저를 향해 쏟아지던 사람들의 따뜻한 박수갈채. 그 모든 것이 이제 제 삶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증표라고 굳게 믿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소파에 몸을 깊게 묻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해방감에 잠시 눈을 감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제 평화를 산산조각 내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축제는 잘 끝났다. 저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니, 민서가? 무슨 일 있니? 엄마, 지금 인터넷 뉴스 보셨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지역신문에 엄마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고요. 경로당 축제에서 그런 쇼를 벌이셨다면서요? 쇼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서가, 그게 무슨 말이니? 쇼라니? 엄마가 억울한 누명을 벗은 거야. 윤 의장이 진짜 범인이었다고 밝혀냈어. 그래서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망신살까지 뻗치는 행동을 했어야 했냐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도둑으로 몰려서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 뻔했는데. 엄마,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경찰에 조용히 신고해서 처리할 수도 있었던 일을 왜 굳이 온 동네 축제 현장에서 밝혀서 일을 크게 만드냐고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이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민서가, 엄마는 너무 억울해서. 억울하면 변호사를 사서 조용히 해결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키워서 구경거리가 되려고 하세요? 덕분에 회사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됐다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창피했는지 엄마는 아세요? 아들은 제 억울함이나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체면과 평판만이 중요했던 겁니다. 민서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까지 피해를 줄 생각은 정말. 피해요? 이미 엄청난 피해를 받았죠. 오늘 아침 회의 시간에 부장님이 넌지시 묻더라고요. 자네 어머니가 그 뉴스에 나온 유명한 트로트 댄스 할머니냐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민서가, 엄마, 제발 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조용히 좀 사세요. 망신 좀 시키지 마시고요. 망신이라니. 아들아, 엄마는 옳지 않은 일을 바로잡은 거야. 그건 정의를 바로 세운 거라고. 정의요? 그깟 정의가 밥 먹여줘요?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들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너는 엄마가 그냥 도둑으로 몰려서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니?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평생을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저는 정의보다 체면을 망가뜨린 부끄러운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아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용기조차 내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관문 앞에 낯선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보지도 않는 지역 신문이었지만 이상한 기분에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 제목이 제 심장을 꿰뚫었죠. 청솔 경로당 기부금 사건, 과연 진실은? 개인적 원한에 의한 음해 가능성 제기.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기사는 축제에서 있었던 폭로를 언급하며 시작했지만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윤 의장의 아들 윤상철 시의원 후보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죠. 윤상철 후보는 이명자 씨가 평소 경로당의 운영 방식에 사사건건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괴롭혔으며 이번 사건은 선거를 앞둔 이장의 아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된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다. 저는 신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분아, 신문 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나도 방금 봤어. 명자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저놈들이 언론을 이용해서 반격에 나선 거야. 선거가 코앞이니 아주 필사적인 거지. 제일 비겁하고 더러운 방법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믿으면 어떡해? 그럼 나는 또다시. 명자야, 일단 진정하고 집에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대책을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켜보았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미 그 기사로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할머니가 너무 심했네. 아무리 그래도 한 가정을 파탄내다니. 딱 보니 개인적인 원한으로 착한 이장님 모함한 거네. 그래도 CCTV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요즘 세상에 영상 조작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악의적인 댓글들을 읽는 동안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폭로자 이명자 씨, 과거에도 이웃과 잦은 분쟁 일으켜. 기사는 제가 몇 년 전 옆집과 주차 문제로 사소하게 다퉜던 일까지 들춰내 마치 제가 평생을 싸움만 하고 다닌 문제 많은 노인인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며칠 만에 장을 보러 나간 슈퍼에서 저는 다시 한번 지옥을 맛봐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축제가 끝나던 날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죠. 경멸과 의심 그리고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저게 무슨 꼴이야? 쯧쯧, 윤 의장만 불쌍하게 됐네. 여우 같은 늙은이한테 잘못 걸려서. 수군거리는 소리에 저는 장바구니를 든 채 황급히 슈퍼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축제 때 제게 머리 숙여 사과했던 강씨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신문에 나온 거, 그거 정말 사실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아니, 할머니가 윤 의장하고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는 거 말이요. 아닙니다. 그건 파렴치한 거짓말이에요. 제가 소리쳤지만 강씨 할아버지는 허허, 그래도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면.
하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기운도 없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죠. 그때 손자 성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기사들 다 보셨죠?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 축제 때 오셨던 양 기자님께 연락해서 전부 반박 기사를 내도록 할게요. 성준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힘을 얻었지만 며칠 뒤 나온 반박 기사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윤상철 측에서 돈으로 찍어내는 거짓 자극적인 기사들 앞에 진실을 담은 작은 목소리는 힘없이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맛도 완전히 잃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승리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먼지가 쌓인 아들의 사진을 닦다가 갑자기 눈앞이 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졌고 의식은 저 멀리 아득한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옆에서 성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성준아,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할머니. 집에서 쓰러지셨다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성준이의 눈은 토끼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잠시 후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오르셨습니다. 고혈압성 위기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도 무리가 와서 심부전 초기 증상도 보입니다. 심부전이요? 선생님, 그게 심각한 건가요? 성준이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최근에 정신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성준이가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할머니가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요. 성준아, 할머니가 잘못한 걸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진실을 밝힌 게 이렇게 아프기만 한 벌을 받는 일이었다면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닐까? 뜨거운 눈물이 제 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절대 아니에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옳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네 아빠는 할머니를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시 손가락질하는 거니? 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 혼자 남은 병실은 유난히도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악랄한 윤희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는 했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아들의 원망과 세상의 오해 그리고 망가져버린 몸뚱어리 뿐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죠.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만이 늪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얕은 잠에 들었지만 꿈속에서조차 저는 편할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윤희장과 그의 아들이 저를 보며 비웃었고 동네 사람들은 제게 돌을 던졌으며 제 아들은 차갑게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갔습니다. 안 돼. 저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할머니, 혈압이 하나도 안 내려갔네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약효가 들어요. 간호사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아침 해가 힘겹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한밤중처럼 어둡고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정분이와 성준이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섰죠. 정분이의 손에는 제법 묵직해 보이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자야. 정분이는 바구니를 내려놓을 새도 없이 제 침대 옆으로 달려와 차갑게 식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괜찮은 거야? 성준이한테 연락받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 정분아. 목이 메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친구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성준이가 반대편으로 다가와 제 다른 쪽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래, 명자야, 우리가 네 곁에 있잖니. 다시는 너 혼자 힘들게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정분이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저를 지켜주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분아, 고마워, 우리 손주. 저는 두 사람의 손을 힘주어 쥐었습니다. 칠흑 같던 제 세상에 다시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죠.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양 기자님과 함께 제대로 된 반박 기사를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성준아, 괜찮겠니? 윤상철 그 인간이 돈으로 언론을 사서 계속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데. 할머니, 진실은 절대로 거짓에 가려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성준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누군가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박주임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과일 상자를 든 채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박주임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주임님, 여긴 어쩐 일로?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박주임은 제 침대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용기를 내지 못해서 할머니께서 이 지경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주임님, 어서 고개 드세요. 괜찮습니다. 박주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죠. 제가 처음부터 경찰서에 가서 제대로 증언만 했더라면 할머니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희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주임님, 저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아요. 저라도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주임님과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주임님께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요. 제 말에 박주임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주임님도 윤 이장에게 협박당한 피해자잖아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박주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윤 이장이 제 아픈 아들 취직 자리를 걸고 저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비리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을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박주임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잿빛이었던 마음이 조금은 맑아지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뜻밖의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순이와 영자 그리고 금순이
저를 외면했던 동네 친구들이었죠. 명자야. 순이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야, 미안해.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순이야, 왜 울고 그래? 우리가 네 전화를 피했잖아. 네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영자와 금순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명자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소문이 무서워서 윤 이장니가 해코지할까봐 겁이 나서 너를 외면했어. 정말 미안해. 명자야, 제발 우리 용서해줘.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꼭 네 편이 되어줄게. 맹세해. 저는 새 친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얘들아, 괜찮아. 나라도 무서웠을 거야. 다 이해해.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고 울고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줄지어 제 병실을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축제 때 제게 사과했던 강씨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였죠. 명자 씨, 내가 정말 면목이 없소. 그 빌어먹을 신문 기사만 보고 또 명자 씨를 의심했으니 이 늙은이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큰일이야야. 부디 용서하시오. 뒤이어 슈퍼에서 저를 험담했던 김씨 할머니가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자 씨,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입이 방정이라 나쁜 소문을 퍼뜨렸잖아. 정말 미안해. 그날 하루 종일 병실 문턱이 닳도록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윤 이장의 편에 섰던 최 씨 할아버지까지 찾아와 제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했죠. 어르신들이 돌아간 후 병실에는 과일과 음료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손자 성준이가 노트북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양 기자님 기사가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성준이가 펼친 노트북 화면에는 이런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거짓과 선동에 맞선 용기, 한 할머니의 위대한 정의 실현. 기사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생생한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윤 이장은 평소에도 경로당 돈을 쌈짓돈처럼 썼어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온갖 수단으로 협박했죠. 명자 씨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용감하게 나서서 밝혀냈어요. 기사에는 정분이가 제공한 회계 조작 자료가 상세히 실려 있었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지역사회의 신뢰를 배신하고 선거에 이용하려 한 체계적인 범죄라는 전문가의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할머니, 이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성준이가 보여준 댓글창에는 저를 응원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윤상철 후보는 당장 사퇴하고 아비의 죄를 사죄하라. 이명자 할머니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성준아, 정말 고맙다. 저는 제 자랑스러운 손자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이틀 뒤 윤상철 후보 지지율 급락, 후보직 사퇴 압박 거세져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기사들 다 봤어요. 아들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못돼 먹어서 제 생각만 하고 엄마한테 그렇게 모진 말을 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민석아,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 체면만 생각하고 엄마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엄마 곁을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엄마.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다 이해해. 며칠 후 퇴원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엄마. 아들은 제 침대로 달려와 제 손을 꽉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일으켜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민석이는 제 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딱딱했던 응어리가 따뜻한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엄마, 퇴원하시면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대신 자주 내려오렴. 네, 엄마 약속할게요. 이제 엄마 외롭지 않게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무런 악몽도 꾸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제 혈압을 재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마음이 편해지시니 몸도 금방 좋아지시는 거예요. 오늘 퇴원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성준이가 달려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방금 뉴스 떴어요. 윤상철, 그 이장 아들이 결국 후보직 사퇴했대요. 그리고 윤 이장도 구속 기소됐어요.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대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죠. 아들과 성준이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현관을 나서는 순간 따스한 가을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눈이 시리도록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아팠던 상처가 아물고 무서웠던 기억이 희미해질 만큼의 시간이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한 바퀴를 돌아 제게 다시 가을을 데려왔죠. 경로당 앞 은행나무는 작년처럼 눈부신 노란 옷을 입고 가을 햇살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로당 옥상 텃밭에 쪼그려 앉아 싱싱하게 자란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제 등을 온화하게 감싸주었죠. 어머, 명자야. 오늘 수확이 아주 좋네. 텃밭 입구에서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응, 오늘 상추가 아주 실하게 잘 자랐어. 이따 갈 때 다 같이 좀 나눠 가져가자. 1년 전만 해도 온갖 잡동사니만 쌓여있던 버려진 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자라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간이 되었죠. 이곳은 바로 우리가 법원에서 환수한 윤 이장의 검은 돈으로 만든 소중한 텃밭이었습니다. 어르신 모두가 함께 땀 흘려 가꾸며 새로운 보람을 찾아가는 희망의 장소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번 달 회계보고 올릴게요. 정분이가 계단을 올라오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늠름한 모습이 꼭 전문 경영인 같았죠. 우리 정분이 총무님 고생이 많네. 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정분이는 1년 전부터 경로당의 회계를 도맡아 매달 한치의 오차도 없이 투명하게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더 이상 경로당에서는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죠. 저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저 아래 펼쳐진 동네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시장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제가 도둑 누명을 쓰고 숨어들어
공포에 떨었던 바로 그 골목이었어요. 이제는 그곳마저도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평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래에서 성준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팔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죠. 제 자랑스러운 손주 성준이는 요즘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경로당을 찾아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가 대강당으로 향하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성준이의 수업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준 선생님, 오늘은 뭘 가르쳐 주려나? 강씨 할아버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손주, 손녀에게 보낼 예쁜 사진 찍는 법을 배워볼게요. 성준이가 싹싹하게 웃으며 설명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흐뭇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성준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장기자랑 당연히 나가시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정말 기대돼요. 할머니 춤 못 본 지 벌써 1년이잖아요. 그래, 우리 손주를 위해 할머니가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지. 제가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자 성준이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한가운데 제가 가장 아끼는 새 반짝이 조끼가 걸려 있었죠. 작년 제 생일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돈을 모아 선물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눈부신 은색과 희망을 상징하는 금색 스팽글이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빼곡히 박혀 있었죠. 조끼를 건네주던 날 순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명자야, 이 조끼 입고 다시 무대 위에서 가장 멋지게 춤추는 모습 우리한테 꼭 보여줘야 한다. 그날 저는 친구들과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에 기쁨의 눈물을 한참이나 흘렸습니다. 장기자랑 전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드디어 장기자랑 나가는 날이죠? 응, 민서가. 저 내일 꼭 갈게요. 성준이랑 같이 가서 엄마 춤추는 거 보고 싶어요. 정말? 너 내일 바쁜 날 아니니? 에이, 세상에 엄마 무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제일 앞에서 제일 크게 응원할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고마워, 아들.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얼마나 철없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는 제 인생의 스승님이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장기자랑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선물해 주신 새 조끼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조명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것만 같았죠. 경로당 마당은 이미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객석은 동네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명자 할머니, 오늘 너무 고우세요. 명자 씨, 오늘 저희가 목이 터져라 응원할게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환대에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모두가 기다렸던 그분입니다. 청솔 경로당의 영원한 스타, 이명자 할머니를 무대 위로 모십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추는 순간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정분과 이제는 경로당의 든든한 일꾼이 된 박주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 제 아들과 성준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엄마 파이팅! 할머니 최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눈물 대신 가장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신나는 트로트 전주가 울려 퍼지고 저는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1년 전의 불안과 공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몸은 그저 음악과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날아갈 듯이 가볍고 즐거웠죠. 빙글 돌며 손목을 꺾을 때마다 조끼의 스팽글이 수천 개의 별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1년 전 이 무대에서 도망쳐야 했던 그 처절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행복과 자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무대 중앙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게 원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즈, 두 팔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린 채 활짝 웃었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아주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객석이 떠나가라 함성과 박수가 폭발했습니다. 브라보! 이명자! 이명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이름을 외치며 기립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것은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제 삶을 가득 채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정분이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명자야, 정말 멋있었어. 아들과 성준이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최고였어요.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멋진 노래와 춤이었어요.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는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는 경로당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어느새 아들이 다가와 제 곁에 섰습니다. 그냥 하늘의 별이 참 예뻐서. 엄마, 행복하세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아들, 엄마는 지금 정말로 행복하단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70평생,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억울한 날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고 저를 믿어주는 이웃들이 있고 제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무대가 있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가을밤의 상쾌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온몸으로 싸워 되찾은 눈부시게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늦게 밝혀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저를 믿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분이, 손자 성준이, 그리고 제 곁으로 돌아온 아들까지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의 기막힌 사연 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